울산 쪽 그 자료도 보고 하니까 다들 악함대응적인 그런 분위기, 이제 어떤 발표들이라서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 발표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봤는데, 그냥 제가 지냈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 항해자로서 살았던 이야기, 그다음 또 저희가 또 다시 전시 기획자로 다시 일을 하게 된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방파제를 빠져나오는 순간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여기가 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바다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가 이미 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설명이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까 그때 보시던 데를 졸업을 했는데, 그 해양대학교는 사실은 졸업을 할 때 졸업과 동시에 3등 항해사가로 승선해서 바로 이제 당직 임무를 서게 됐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그 타이트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군 ROTC의 신분으로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항해학과를 졸업해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3등 항해사로 첫 번째 배를 승선하게 되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여기 지금 1년 동안 보통 한 10개월, 12개월 정도 배를 타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달 유급 휴가, 그다음 또 더 한두 달 이제 휴가를 타고 다시 또 배를 승선하는 그런 이제 루틴을 지냈었죠. 근데 첫 번째 배를 탄 기억을 말씀드리면은 또 외항선을 타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실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또 다른 직업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타자마자 바로 이제 한국에서 탄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송출 선박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적 선을 탔죠. 이제 한국에 있는 인력 회사에서 송출 나가는 이제 회사를 탔는데, 이제 일본 선주에 뺐는데 그 배는 이제 외국의 기아벌크라는 배에 차트 용선을 된 배였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와서 사망스러워 첫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됐는데, 3등 항해사는 이제 당직 시간이 배의 그 생활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이제 사망사 당직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2시. 그리고 나중 저녁에 또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이렇게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배 타고 있으니까 한 공간에 있으니까 어차피 24시간이 그냥 일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데이워크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당직을 안 서는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게 되는데, 3등 항해사 배를 타게 되면은 사실 선장들 캡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브릿지가 선교가 있잖아요. 그 선교 보면은 그 바로 밑에가 스커트리인데 그 바로 밑이 선장 캡틴 방이에요. 항상 어떤 배를 가더라도 브릿지 바로 밑에 방이 선장 방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직 서는 동안에 캡틴은 자기 방 안에서 같이 당직을 서요. 왜냐면은 3등 항해사가 제대로 배를 모는지 안 모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항에 나오면은 사실은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어차피 오토파이로트를 해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이제 올라와서 이제 3등 항해사한테 커피를 타달라 하면서 고향은 어디냐 뭐 이런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계속 물으면서, 사실은 그 동안에 같이 이제 3등 항해사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수행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일종의 이거 도제 교육 같은 시스템이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실습을 나가서 해양대 이제 뭐 3학년 때 실습을 나가서 실습하면서 다시 이제 실습 항해사로 기관사로 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산능항에서 상기사로 이제 운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해에서 제가 되게 기억이 났던 항해가 하나 있는데, 그 칠레에서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학자를 풀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당시에만 해도 중국은 공산국가였거든요. 근데 중국에 진황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처음 시작하는 데예요. 산해관, 산과 바다가 있는 끝인데, 거기가 있는 진황도에서 석탄을 싣고 양아지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한국 그 지구의 반대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느냐? 이제 항해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인도양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저 밑으로 이제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태평양을 거쳐가는 거는 이제 방커링의 문제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런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일단 기름을 한번 싣고 방커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항해 기록이 저한테는 가장 긴 항해였는데요. 한 거의 50일간 걸렸는데,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파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게 그 당시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수출한 첫 번째 이제 석탄을 수출하는 첫 번째 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아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쭉 보면은 아르헨티나 갔다가 다시 또 칠레에 와서 칠레에서 다시 싣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교대하는 시간까지가 보통 그 당시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배를 타게 되기까지 휴가 기간을 좀 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이후에 탔던 배 중에는 저희가 이제 줄베린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배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는 이제 그 당시 조양상선에 회사를 옮겨가지고 조양상선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조양상선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지금 천일고속을 아실 거예요. 같은 회사였어요. 진주햄, 뭐 햄소시지 만드는 회사, 그게 조양상선이 해운에서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조양상선이 라운드 월드 서비스, 전 세계 일주를 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망하게 돼요. 왜냐? 너무 많은 포트를 들어다니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일주 서비스를 동쪽으로 가는 서비스, 서쪽으로 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동쪽으로 가는 서비스는 조양상선에서 하고, 서쪽으로 가는 서비스는 이제 독일 회사가 했어요. 같이 조인트 서비스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실제로 컨테이너를 돌고 22포트를 돌고 나오면은 다시 부산에 들어오는데, 어디가 항상 문제냐 하면은 파나마가 항상 문제였어요. 파나마 들어가면은 파나마 자체가 조금 우범지대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미국 다음 포트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밀항자들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타고 있을 때 첫 번째 포트 이제 사바나에 도착하는데, 갑자기 그 선원이 갑판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무전기로 연락 왔어요. 돼지가 탔다고. 그 손들 간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밀항자를 이야기할 때 돼지라고 하거든요. 돼지가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을 계속 태우고 가다가 어디 살짝 내려줄까? 아니면은 신고를 해야 될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제 미국 코스트가드에 신고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밀항자가 자기는 돌려보내지 말아달라, 자기는 파나마 돌아가면 죽는다,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밀항자를 이제 신고하니까 그거는 선사의 부담으로 다 해야 돼요. 선사가 다 비용을 부담해서 파나마까지 귀국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한 명 시큐리티를 옆에 대동시키고 그런 다음에 뉴욕까지 같이 간 다음에 뉴욕에서 비행기 태워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막심했겠죠.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보험은 다 이제 커버가 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일어나는 보험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상보험에서 다 나왔던 거거든요. 해상보험이 가장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망망대해에서 아니면 어떤 온갖 종류의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험들을 이제 선박에 대한 선체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원들에 대한 이제 책임 보험 같은 거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선박 보험이거든요. 해상 보험이 그래서 아주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항해를 이제 1등 항해사까지를 하고 선장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잠깐만요. 얘기 넘어가기 전에 묘박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왜 배들이 여기 많이 있고 예. 묘박지라는 게 뭔지. 지금 지나가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 묘박지거든요. 배들이 많이 서 있죠. 여기 이제 앵카리지죠. 앵카를 넣었다고 해서 앵카리지인데 여기가 이제 배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잠시 후에 선석 시간이 안 났다든지 이럴 때 좀 이제 대기하는 묘박지인데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육상 물류들이 안 좋아지면서 그 해상 운임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현대상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대기하는 선박이 예를 들어서 롱비치항, LA항에서 대비하는 선박이 200척, 300척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비용들이 다 이제 톤마일이라고 해서 거리당 이 계산이 되면은 배들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아마 컨테이너 선사, 특히 컨테이너 선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운은 보통 한 7년에서 10년 불황, 1년 호황이거든요. 1년 호황을 가지고 향후 7년, 10년의 그 불황을 견딜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투기 산업에 가까운 굉장히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거는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려운 그 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운의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상대방이 와서 박을 수도 있고, 그다음 배에 어떤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지난번에 아마 보셨듯이 수에즈에서 생겨난 배가 갑자기 그렇게 큰 신조선이 수에즈 운하를 막아서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고, 지금 아까 다시 이야기 들어가면은 제가 다시 이제 배를 내리고 나서 대우조선의 도쿠 마스터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죠.
대우조선의 독고마스터는 시운전, 대우조선에 만드는 모든 시운전들 배들을 이제 시운전 선장으로서 이제 운항을 해주는 겁니다. 배들이 이제 다 의장 작업까지 마치고 이제 선박 인도 전에 이제 제대로 배가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아니면은 이제 VLCC 같이 30만 톤짜리 탱커들은 한 일주일 정도 시운전을 나갑니다. 그래서 풀로 이제 물을 채워서 30만 톤짜리 배들이 다 풀로 적재한 상태, 드라프트가 이제 20m 이상이 되게 만드는 과정도 다 테스트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운전이 마치면 들어오게 됩니다. 시운전 중에 그 재밌는 것은 지금은 그 GPS라든지 스피드 게이트가 너무 잘 발달돼서 그 배 선박, 신조선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선박의 스피드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계약 스피드가 있습니다. 신조선을 계약을 하면은 이 배의 스피드는 15.5나트에 방카를 25톤을 쓴다. 이러면은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선주와 조선소 간에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벙커의 컨섬션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금은 그 비용이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하루에 보통 엔진 컨테이너도 좀 큰 배들 쓰는 벌크들 파나막스 기준을 하면은 하루에 한 30톤 정도 쓸 거고. 파나막스라는 용어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파나막스라는 거는 파나막스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배죠. 그러니까 그거는 파나막스는 이제 파나막스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은 넓이로 정하게 됩니다. 32.2m. 그리고 스웨즈막스는 스웨즈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배. 그거는 이제 한 15만 톤 정도 되겠죠. 그거는 스웨즈 운하는 독구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운하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프트 이제 흘수 제한만 가지면 돼요. 20m 이내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프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케이프 굿호프, 희망봉을 돌 수 있는 돌아서만 가야 되는 배들, 15만 톤 이상 배들, 15만 톤에서 한 20만 톤 사이를 케이프 사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좀 아까 컨테이너를 많이 보셨는데 컨테이너 중에 또 작은 배 중에 하나는 방콕 맥스 배라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역내 다니는 배 중에서 방콕 맥스라는 건 방콕에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 사이즈, 이제 그런 사이즈도 있고, 그건 이제 선령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우조선에서 근무할 때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우리나라 그 최초의 잠수함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1호 잠수함은 장보고함인데, 그 장보고함이 독일에서 만들어서 도크와이즈라는 배에 실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그 배에 잠수함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제 예인선을 이용해서 그냥 엔진이 그 당시는 안 됐으니까, 아직 선도 타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붙였던 경험이 있고요. 아까 그 세계 일주 할 때 정말 재밌다기보다도 좀 추리 소설 같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파나마에서 밀항자가 탄 적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번은 코카인이 발견이 됐었어요. 인부들이 올라와서 코카인을 숨겨두고 우리는 배는 이제 미국 들어가니까 미국 와서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미국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미국에 들어가는 항구마다 그 친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파나마 사람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다음에 파나마 돌아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차에 저는 하선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거기가 좀 굉장히 위험했던 게
파나마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바빠서 사실 뭐 몇 시간씩 안 있는데 그 저녁에 이제 하루 이틀 있어서 이제 술을 한잔 하러 갔는데 저녁 돼서 술 마시고 들어오려면은 한 겨우 1km밖에 안 되는데도 보디가드를 써야 돼요. 일부를 주면은 보디가드를 써서 배까지 같이 대동해서 옵니다. 권총찬 친구들.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우조선에서 도크마스터로 근무를 좀 하다가 이제는 또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선박 매매 브로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박을 이제 사고 파는 일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저 뒤에 있는 머스크 컨테이너 이런 것도 저 배도 사실은 머스크 배일 수도 있고 머스크가 장기 용선에서 머스크라는 이름으로 그냥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배를 머스크가 이제 오래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또 도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KMTC 배도 사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장검상선이라는 신호코 거기 배들도 많이 사줬었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박 매매 브로커 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타다가 선박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돈 벌어서 쉽게 사는 방법이 많지만은 뭐 카페를 할 수도 있고 목욕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선주가 한 대보자 해서 이제 배를 샀습니다. 배를 샀는데 샀을 때는 호황이었어요. 샀을 때는 너무 호황이라서 1년 만에 그냥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 너무 큰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이제 선주들은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예를 들어 한 100억 벌고 있는데 쟤네들은 1000억 벌고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배를 샀어요. 두 번째 배를 아주 이제 질렀죠. 첫 번째 배는 한 100억짜리 배였는데 뭐 집 털어놓고 뭐 다 반복해가지고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배를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배를 3천만 불짜리 배를 샀어요. 근데 좀 저희들은 또 안전하게 한다고 그 배의 선주가 그 당시 세븐마운틴 그룹이었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우방건설을 인수했었죠. 그 회사가. 또 그 회장이 또 저 선배고 해서 좀 배 하나 저한테 파세요 하니까 되게 싫어하면서 팔았는데 그 배를 저희가 사는 조건이 3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그 배를 쓰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집으로 치면은 집을 팔고 자기가 전세 사는 거죠. 월세 사는 셈으로 했는데 그거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리만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3천만 불리고 산 배가 한 두 달 후에 딱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 근데 500만 불이 어떤 값이냐면은 고철값이에요. 스크랩밸류. 그때는 그런 생각이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도 사실 몇 년을 더 이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박의 특히 선주로서 사는 삶은 24시간 이제 정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부동산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떤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사고거든요. 뭐 선원이 다쳤다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화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는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저 양화를 마치고 나오는 배인데, 이베이였어요. 이베 티스타였는데, 그 파이러트가 2명이나 탔었어요. 2명이나 타고 앵카를 감고 이제 안개가 많이 꼈는데 탔는데, 지나가던 중국 배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갑판이, 근데 다행히 그 화물이 안 실려 있었고,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가까운 항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어려운 때에서 운항 중이었는데, 이렇게 배가 왜 안 들어가지? 침몰을 해야 되는데 침몰을 안 하는 거예요. 배가 중간에 빵꾸만 뚫리고 너무 잘 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수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 배 중국 파이러트가 탔었고, 중국 배가 와서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7대3, 8대2 정도로 졌어요. 변호사를 쓰고 했는데도,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이제 나라의 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물론 이제 보험료로 이제 커버가 일부 되긴 하는데, 수리비가 한 100만 불 정도 나왔었고, 한 달 정도 수리를 했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정말 이건 선주는 아주 최악의 직업이다. 극상이 아니고 극악이다 라는 들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나면서 취미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사실 처음에는 돈이 좀 벌었을 때니까 그림도 하나 사볼까 하고 이제 그림을 좀 보러 다녔었죠. 전시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쭉 하던 와중에 이제 리만 사태 이후로 계속 버티다가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15년도쯤에는 회사를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겠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은행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부채는 너무 많았고,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일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던 미술 쪽에서 관심을 찾다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이제 시민 큐레이터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이제 받고 큐레이터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기획자로서 이제 기획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기획을 낸 게 이제 10명을 뽑아서 그 전시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번째 기획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게 옆에 보시던 이제 꿈꾸지 마라, 다른 세상은 없다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 기획은 그 한병철 씨의 그 책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던 전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우성 창가의 이제 그 걸개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 물레동 그 철공소에다가 걸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전시를 마치고 나서 그 전시는 이제 저희한테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던 와중에 그 옆에 아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시청 지하상가에 공간을 2개를 하나 하는데, 하나를 전시장으로 써보지 않겠느냐,
갤러리로. 근데 저는 갤러리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기획했던 대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원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맡게 된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MM이라고 하는 전시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시청 지하 상가의 윈도우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꿈꿨던 거는 그 윈도우 갤러리 안에서 전시를 하고 설치 작업을 하면은 거기 지하 상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때든 뭐 출퇴근할 때 지나가면서 윈도우 너머로 작품을 볼 수 있거나 감상할 수 있으면은 그거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미술관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작품을 보러 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뿐이거든요. 일반인들은,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술관에 가지도 않고 미술에 관심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장소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장으로서는 사실은 아주 뭐 꽝이죠. 이게 뭐 갤러리라고 할 수도 없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시를 이제 했던 대표적인 전시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제7의 인간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4명의 작가가 개인전 형태로 릴레이 전시를 하게 된 작가인데요.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거의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을 저희가 작가들 4분한테 다 선물하고 그 책을 읽고 새로운 신작을 제작해서 전시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은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70년대, 80년대 유럽 이민자들, 특히 이제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걸 가지고 책을 쓴 존 버거가 쓴 책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4명의 작가를 섭외를 해서 4명의 작가를 한 달씩 개인전 형태로 전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작가가 최대한 작가라는 이분은 이제 강릉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지금 보시면은 시소가 보일 거예요. 잘 보일지는 알고 모르겠는데 그 앞에 센서를 달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시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래 위로. 근데 그 시소가 마치 이제 유럽 이민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런 파도 위에서 몸을 맡겨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사실 고무보트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깊은 파도에서, 높은 파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시켰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시는 조현익 작가라고 이분은 디자이너 출신인데 입국 심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입국을 할 때 가장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 프리패스. 그냥 사회가 다 그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정말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회가 잘 받아주죠. 근데 나머지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잡아서 그분들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심사표의 내용들은 조금씩 그 사람들이 맞춰서 작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송성진 작가는 동작들이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동작들이라는 영상 작업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 이주 노동자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동작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는 동작을 할 것이고, 재밌는 건 어떤 분 동작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동작일까 하고 물어봤는데 한과를 포장하는 동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가 재밌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우성 작가의 부침개 파티라는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우성 작가의 특징이 이제 걸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2m짜리 그림을 4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전시장이 저희가 이제 8.9m, 이제 9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 전시를 하고, 마치 부침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막걸리 한잔 할 때 제일 먹는 게 부침개 파티, 부침개잖아요. 전을 부쳐 먹으니까. 그런 데서 착안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도 거기 현장에서 부쳐 먹을 수는 없지만은 전을 사서 와서 같이 부침개를 먹으면서 토크를, 작가 토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전시장에서는 전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갤러리에 대한 어떤 형식을 좀 빼고 싶어서 독서 모임 전시도 한번 했습니다. 이제 막막한 독서 모임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인데, 세계 문학을 읽는 독서 모임인데, 그 독서 모임을 여기서 이제 읽었던 책들을 이제 전시하고, 그다음 독서 모임과 작가 토크를 진행했었죠. 제가 사실 꿈꿨던 장면은 그랬거든요. 이런 길 가다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술 한잔하고 회식하고 술 한잔하고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 갤러리에 작품이 하나 걸려 있고,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 조금이라나 감정을 느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왜 어쩌다가 이 미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최근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철학자가 쓴 예술의 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예술의 힘에 종속됐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굴복됐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술의 힘에 굴복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굴복되면은 어차피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그 안에서 파도를 타기도 하고 파도를 맞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